역사 마지막 시간이 되겠는데 8번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마지막이 돼서 지난 시간에 실학자들까지를 이렇게 봤는데요. 우리나라의 정신분화의 특징은 뭔가 하게 되면은 이상을 현실에다가 실현해 보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의식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어떤 역사와 그리고 정신문화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뭐 역사 대충들도 아실 거 아니에요. 대충 아시는데, 근데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역사의 특징은 이상을 현실에다가 실현해 보자라고 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좀 들어보셨나? 목사님한테 처음 들었죠. 그냥 우리는 그 뭐는 아는가, 홍익인간이라는 건 알잖아요. 네, 홍익인간은 들었어요. 그게 우리나라 건국신화고 건국신화, 이게 이름이 건국신화라는 말을 하도 듣다 보니까 그냥 저절로 나와. 이게 건국 정신이고 교육 이념이에요. 그건 알잖아. 네. 그러니까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홍익이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한다. 인간, 모든 인간을 다 이롭게 하자라고 하는 거, 그게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홍익인간의 건국 정신이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홍익인간 그게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홍익인간 뭐 그런 게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우리나라 아주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정신문화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 역사 속에 보게 되면은 야, 이런 이상을 한번 실현해 보자라고 하는 그런 시도가 굉장히 강하게 드러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건국 정신이 홍익인간인 그런 나라는 없을 것 같은데, 다른 나라 그걸 다 갖다 들춰보지는 않았지만 어디는 봤는가 하면 중국 4대 문명이라고 얘기하는 중국, 인도,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우리나라하고 가까운 일본, 어디를 봐도 우리나라 삼국유사에 들어있는 것과 같은 그런 홍익인간 정신을 건국 이념과 정신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뭐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대로 이 호모 홀버트라고 하는 사람이 구한말 영어 선생으로 우리나라에 왔었어요. 영어 선생 우리나라에 와가지고서 애들한테 영어를 가르치고, 귀족 자녀들이죠. 가르치고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서 제일 먼저 놀란 거는 한글이라고 하는 문자예요. 그걸 뭐 며칠 만에 다 깨우치고 말았대나. 아니, 한글을 배워보니까 너무 쉬우면서 너무 과학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놀라는 거예요. 근데 문자라는 거가 만들어지는 역사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오랜 시간을 두고 만들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저 서양 사람들 그 알파벳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 수천 년 동안 만들어진 거예요. 서양 사람들 알파벳도 비슷비슷하잖아요. 그 러시아어도 보게 되면은 알파벳이 비슷하다. 근데 어떻게 뒤집어 놓고 뭐 옆으로 돌려놓고 뭐 그랬어요. 그게 왜 그러냐 그러니까는 알파벳을 이렇게 이제 써가지고서 나무 판대 이렇게 써가지고 뭐 들고 가다가 떨어뜨려 엎질렀대. 그래가지고 이제 다 맞는 순서가 뭔지 모르는 게 어떻게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이러고 해서 그렇게 됐다. 이제 그런 얘기가 전해질 만큼요.
근데 그 베니키아라고 하는데 베니키아라는 게 지금 두로와 시도 성에 많이 나오면 그쪽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가 그 대단한 데인데 거기 이제 물감도 거기서 나오고 뭐 문자도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했다. 그래가지고 그 수천 년 동안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 한문이라는 것도 보다 각골문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상형 문자잖아요. 이렇게 또 만들어지는데 오랜 시간. 근데 이게 보니까는 아니 호모홀모트는 사람이 야 이게 한글이라는 게 이게 너무 놀랍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이렇게 쉬운 문자 아니 어떻게 이렇게 쉬우면서 이렇게 과학적일 수가 있냐? 그것도 뭐 발성기관을 본따 가지고 만들었대나 뭐 어쨌대나. 근데 이걸 도대체 누가 어떻게든 만들었냐? 그러니까 한 왕이 당대에 만들어 가지고 당대 쓴 거예요. 세계 문자 역사상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이 사람 놀란 게 도대체가 이런 문자 세계 어느 나라 모든 문자 다 갖다 비교 분석해봐도 우리나라 한글만큼 그 대단한 그런 문자가 없는 거예요. 그 중국과 일본에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그 복잡한 한문 그 일본 그 무슨 뭐 글자 쓰지 말고 한글 갖다 써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지금 그런 거 우리나라 한글에다 쓰는 나라 있어요. 어디 그런 나라가 실제는 영어 알파벳 쓰는 것보다 100번 낫지 이게 쉽고 그냥 어쨌든 여기에 놀랐고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이길래 와서 보니까 지질이 못 살고 그냥 일본 뭐 중국 러시아 와서 서로 먹어 치려고 그러는데 그냥 뭐 형편없어 보이는데 도대체 이런 문자를 가지고 있는 거야.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고 역사를 좀 들여다보려고 그러다 보니까 또 한문으로 쓰여져 있는 거예요 책들이. 그래서 이 사람도 한문을 배워가지고 왜 보는가 우리나라 역사를 좀 읽어보려고 이제 한문을 배워가지고 이 사람은 그 여러 가지로 다 특히 언어 부분에서 천재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한문도 또 쉽게 이렇게 배웠어요. 우리 한글하고 한국어는 다르잖아요. 우리 말을 문자는 쉽게 배우지만 말을 배우는 건 어려운데 한 석 달인가를 한국어를 배워가지고 논리적인 대화가 가능했대요. 논리적인 대화라는 거는 그냥 서로 소통하는 수준이 아니라 토론 이런 것들이 가능할 정도로다가 됐다 하는 몇 달 만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이제 한문을 배워가지고서 우리나라 역사를 읽어내려가면서 놀란 정도가 아니라 놀라 자빠졌어. 왜 그런가 하면 도대체 이런 역사를 가진 나라는 없다. 이런 역사를 가진 나라는 없다는 뭐 때문에 놀라서 그 다음에 자빠졌을까? 놀라서 주저한 게 아니라 아주 자빠졌어요. 왜 그럴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우리나라 역사를 한문으로도 쓰고 영어로도 써놨어요. 이 사람. 그래가지고 우리나라한테 아주 우리나라 누구도 쓰지 않은 역사책 이 사람이 먼저 썼다고요. 왜 썼을까요? 뭐 때문에 놀래서 자빠졌을까요?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 이게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이런 정신을 건국 이념으로 가지고 있는.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를 보니까 그런 게 이제 쭉 들어있는 거예요. 세계 어느 민족도 이런 역사, 이런 정신 문화를 가진 나라는 없다.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가 일제 이제 한일합방 나오고 뭐 이러다가 이제 만주사변이라고 하는 거 이제 중국 만주를 다 집어삼키고 뭐 이제 그러는 거고 동남아 뭐 이러고 뭐 태평양 전쟁 뭐 이러고 하다 보니까 일본이 뭐 도대체 망할 것 같지가 않은 게 승승장구하니까 우리나라 그 뭐 독립운동하다 다 실망해 버리고 말았어요. 야, 이게 과연 우리가 독립을 할 수가 있겠냐? 가능하냐? 그래가지고 최남선, 이광선 뭐 다 변절했다고요. 최린 저 3.1운동의 주역들이 다 변절해 버리고 뭐 이러고 하는데 해외 나가 있는 사람이나 조금 해외 나가 있는 사람들이 다 이제 실망해가지고서 그러고 있는데 홀버트는 뭐라 그러는가 하게 되면은 너무 실망하지 마라. 한국은 절대로 일제 치하에 그렇게 묻혀버릴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이 사람이? 틀림없이 한국은 독립할 수밖에 없다. 뭐 때문에요? 그런 그 정신 문화를 가진 나라가 잠시 지배를 받을 수 있지만은 절대 남의 나라 지배하에 있을 수가 없다. 그건 왜 그런가 하게 되면 한 나라의 국력, 기타 등등 정신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현재 가지고 있는 경제력이나 국방력, 군사력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신 문화에 들어있다라고 이 사람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한국만한 정신 문화를 가진 나라가 없다. 그리고 이 한국의 그 역사 정신 문화는 성경하고 너무 유사하다. 성경에 대해 얘기한 정신하고 너무 유사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이 사람들은 복음을 위해서 준비된 나라다. 이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아직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뭐 그렇게 활성화되기 이전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왜? 우리나라 정신문화하고 성경에 얘기하는 게 너무 흡사하기 때문에 이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러고 나게 되면 한 100년 지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틀림없이 세상을 바꿔놓을 거다. 그러니까 한류를 예언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근데 무슨 이 사람은 뭐 무슨 영감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역사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하고 제일 닮은 사람들은 앵글로 섹슨. 그 당시 앵글로스 영국 사람들, 영국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고 전 세계를 지배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앵글로 섹슨족을 이어가지고 전 세계를 이끌어갈 그런 나라다. 이렇게 예언을 해 놨어요. 제가 저 밑에 붙여놓은 게 그거 그다음에 내가 그리고 그 책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좀 자꾸 얘기를 했는데 그건 뭘 가지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우리나라 정신 문화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우리는 정작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 헬조선 뭐 이래가지고 한국 못 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때 우리 장덕주 교수님 그 우리 수요일날 경제특강 하는 거 아마 들으셨는지 이렇게 모르지만 외국에 못 사는 나라들이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는 꿈 같은 나라예요. 세계도 유일하게 가난한 나라에서 이만큼 살게 된 거예요. 유일하게요. 우리는 우리를 너무 몰라요. 너무 모르고 너무 안 좋게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 역사도 그냥 완전 쪼다 같은 나라. 쪼다가 어느 나라 말이에요. 뭐 그런 줄만 아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역사를 너무 모르는 거, 우리를 너무 모르는 어떤 이런 거. 일본하고 우리하고 지난번에 장도주 교수님 그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저 GNP가 이제 8,000불 차이더라. 우리가 32,000이고 일본은 4만이고 거의 따라왔어요. 제가 필리핀 그저 은혜 전쟁 은자 뭐 이렇게 갔는데 거기에 뭘 하는 청년이 있던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네. 뭐 한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뭘 아주 엄청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자기 친구도 한국 가 있대. 그걸 엄청 대단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 가 있다라고 하는 이거를 여기 뭐 하러 왔겠어요? 뭐 어디 가서 공장 일하러 왔는데 돈 벌러 왔는데 그것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어떤 이런 걸로 여기고 있는 어떤 이제 이런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저 사촌 형이 하나 있는데 이제 브라질 있다가 중간에 몇 번 왔다 갔다 오긴 했지만 뭐 한 십몇 년 이상 안 들어오다가 한 십몇 년이 뭐야 한 20여 년 안 들어오다가 이제 얼마 전에 여기 좀 들어와 있다가 갔는데요. 딸이 둘인데 하나는 뭐야 저 미국 살다가 뭐 벨기에로 갔고 하나는 뭐 스위스로 갔나 뭐 그러니까 미국에 와서도 이제 뭐 두 딸들이 다 미국에도 이제 그래도 괜찮은 대학들을 이렇게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다 이제 외국인들하고 결혼을 해가지고서 뭐 지금 그리고 이제 그 살고 있는데 그 사위들도 엄청 뭐 똑똑해 뭐 아주 명문대를 나와가지고 뭘 하던가 뭐
그래요. 그 이제 저 유럽에도 가서 좀 있다가 뭐 가면 몇 달씩 있고 오고, 뭐 미국에는 뭐 주로 있다 오고, 그다음 몇십 년 만에 우리나라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다 놀라는 거예요. 미국보다 우리가 살기 훨씬 낫다는 거예요. 이 사람 얘기가. 야, 도대체 하는 게 바뀌어도 이렇게 바뀌었을 수가 있느냐. 그 제가 데리고 옛날 살 때인데 몇 군데 돌아다녔는데 시골 저기 가면서도요, 그 도로랑 이런 거 하는 걸 보고 너무 놀라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게 이렇게 바뀌었을 수가 있고 이렇게 잘 살 수가 있냐 말이에요. 미국보다 낫다 뭐 이런 얘기. 우리를 아주 너무 폄하해 가지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경향이 참 많은데요. 일본에 4만 불이고 우리가 3만 2천 불. 한번 생각을 해. 일본은 우리보다 땅덩어리도 남한의 몇 배 되고 인구도 남한의 2배 이상. 그래서 근데 우리가 진짜 완전 밑바닥에서 이걸 따라잡았다라고 하는 거 자체가 진짜 이게 놀라운 어떤 그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이런 것들이 무엇 때문에냐,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저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 있는 우리도 모르는 저력이라고 하는 거가 있는데, 그게 어디에 들어있는가 하면 정신문화에 들어있다. 한류라고 하는 거가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닌 거예요. 저절로 나오는 얘기가 아닌가. 한류라는 거가 뭘 말하는가? 한국 문화가 지금 막 퍼져나가고 있는 어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무엇 때문인가 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정신문화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 한마디로 뭐라고요?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거. 이상을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현실 속에다 실은. 호모 홀버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다가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또 비슷한, 오늘 우리 시대에 또 호모 홀버트 같은 사람 하나 나와 있어. 페스터 라이프신가 뭐 지금 경희대 교수로 와 있는 그 사람 아주 우리나라에 귀화해가지고 우리나라 한국으로 살아요. 그 사람이 써놓은 책 제목이 뭔 줄 알아요? 한국인만 모르는 대한민국. 한국 사람도 자기 나라를 너무 모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인만 모르는 대한민국. 자, 이런 책을 써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저 쉬는 시간만 됐다, 저 시간 좀 남다, 어떡하다 그러면 이만한 100리터짜리 그 쓰레기 봉투, 여기다가 뭐라고 써? 홍익인간. 그리고 찌개 들고 돌아다니면서 저 캠퍼스에서 쓰레기 주스로 대겨. 학생들이 캠퍼스가 쓰레기장이잖아. 쓰레기 막 버린단 말이야. 이제 그걸 이제 홍보하기 위해서 아예 홍인간 이러고 저기 그 써붙여 가지고 저 쓰레기 주스로 댕기고 이제 그러는 어떤 이런 거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실학자들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실학자들이라는 사람이 임진란 병자호란 이후에 나라가 또 도탄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놈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다가 중국에 이제 드나드는 사람한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절단을 가는 사람들 또는 상인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국에 가걸라, 가서 우리나라에 없는 책임은 뭐든지 사와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없는 책임은 뭐든지 좀 아무거나 사와라. 그러니까 아무거나 사왔어요. 아무거나 사왔는데 그 중에 뭐가 있었을까? 우리나라에 없는 게 있었어. 뭐가 있었을까? 한문 성경이 있는 거예요. 한문 성경, 한문을 이제 준 게 그건 뭐 일찍부터 거기 선교사들이 이제 이렇게 들어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렇게 읽어보니까는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게 맨날 공자월 맹자월만 읽다가 이걸 한문된 거 읽어보니까는 너무 놀라가지고, 이야, 도대체 세상에 이런 책도 있냐. 이래가지고 이제 그 가까운 친구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서, 야, 내가 무슨 책을 하나 지금 얻었는데, 야, 이거 우리 모여서 같이 공부 좀 해보자. 이래가지고 좀 그것도 어디 가도 공부를 했는가 하면 절에 가도 공부를 했다고요. 지금 여기 여기 어디야? 어디 가면 천지남이라고 있는데 거길 뭐라고 부르지? 그 동네는 그것도 대천 넘어가는데 그 뭐 어디 있어요. 거기 그 천지남이라고 하는 거 나중에 이제 천주교도 이거 사가지고서 그냥 아주 그 뭐 세계적인 뭘 만들어 놓으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던데, 거기 가가지고도 그걸 뭐해도 성경을 공부를 하다가 은혜들을 받았어.
야, 이건 공부나 하고 끝나야 될 책이 아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자. 믿고 우리가 아예 이분을 섬기자. 그러니까 예배를 이제 드리려니 뭐 찬송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찬송을 만들어 가지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뭔 얘기가 되는가 하면 자생 기독교인이 생겨나는 거예요. 누가 와도 전해줘 가지고 믿는 게 아니라 전해가 줘 가지고 믿는 게 아니라 특징이 뭔가 이거 보고서 이야, 이게 진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생 기독교인이 내가 그 다음에 야, 이게 가만히 보니까 또 교인이 되려면 세례라는 걸 받아야 된다던데 세례 우리끼리 줄 수도 없고 그건 뭐가 뭐 선교사가 뭘 줘야 된다는데 그 또 사람을 보내가지고 중국에 선교사가 있다 그러니까 그 우리한테 와서 세례 좀 주고 가라.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호모 헐버트가 얘기하는 대로 우리의 정신 문화는 뭐와 흡사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이게 너무 흡사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복음에도 준비됐다는 얘기가 이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계 역사에서 이렇게 자생 기독교인이 생기는 나라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톨릭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 가톨릭이야 이제 그거. 신학자들 교회다 이제 가톨릭 교인들이었던 경우가 이제 바로 그래도 얘기했는데 나중에 이제 개신교가 들어올 때도 또 마찬가지예요. 일본에 뭔 일 때문에 갔다가 뭐 농업에 관계 우리나라 농업을 좀 살려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이제 일본에 갔더니 농업 전문가가 있는 거예요. 농업 전문가가 이렇게 딱 있어 그 사람을 만나러 이렇게 딱 이제 사무실을 갔는데 벽에 이제 액자가 걸려 있는 거예요. 액자를 이렇게 한문으로 써놓은 액자에서 딱 보다가 그냥 딱 고정이 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나중에는 물었어요. 거기 가가지고 뭐 농업 뭘 배우러 간 사람이면 농업은 뒷전이고 뭐가 앞전이 돼 버렸나? 도대체 이 액자에 있는 글자가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 아, 중국에 무슨 우리는 유교 뭐 어쩌고 저쩌고 대충 다 읽었는데 그 생전 못 보던 글귀가 여기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 어디 있는 글귀냐? 그랬더니 성경 산상순이라고 있잖아요. 그걸 이제 이렇게 딱 액자에 걸어놓은 걸 보고서는 그걸 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거다. 그러냐, 그걸 나좀 좀 가르쳐 달라. 이래가지고서 또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제 그 사람들 성경을 배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배우다가 이 사람들 신약 성경이 아니야. 신약 성경을 배우다가 이야, 이 그땐 대한민국이 아니지 조선이지. 조선에 살 길이 어디 있는가 하면 여기에 있다. 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냥 탁탁 이래가지고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걸 또 우리말로 번역을 해요. 이제 이 마태복음부터 이제가 번역을 해놓는 어떤 그런 일이 이렇게 생겨. 그러니까 번역을 해놓는다고. 조선에 살 길이 여기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그 일본에서 이제 그 선교 책임자를 만나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조선에도 좀 선교사를 보내라 말이야. 이래가지고 직접 글을 써요. 글을 써가지고 써줘서 그거가 미국에 이제 선교 계통의 어떤 그런 잡지에 이제 글을 올렸다고요. 은둔의 나라 한국에도 좀 선교사를 좀 보내달라. 그래가지고서 그 아펜셀러 언더우드가 이렇게 오게 되는 어떤 계기가 이렇게 되는 이런 걸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왜 그러냐라고 왜 이거를 이게 이 나라에 살 길이 여기 있다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이 실학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조선 말기에 또 이제 개신교를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뭔가 하게 되면은 성경 읽어 내려가면서 야 이게 진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 뭔가 여기서 이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그 실학자들도 그렇고 우리나라 초기 이 선각자들이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개화파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 당시 부르는 거 이름은 개화파인데 여기서는 뭔가 하면 성경에 대개는 하늘나라를 죽은 다음에 가는 하나님 나라로 보는 걸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읽었는가라고 하게 되면 이 땅에다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고 그러는 거구나 이렇게 읽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야.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라 혼자 읽으면서
혼자 읽으면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하는 하나님 나라라고요? 죽은 다음에 가는 하나님 나라라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여기다가 만들어 가야 된다는 얘기로구나, 이렇게 읽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읽을까? 왜 그렇게 읽을까요? 우리에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내가 이게 비교해 놓은 게 그거라고요. 이게요, 지금요. 여기 실학자 개화파, 여기 개화파까지 내가 합쳐 놨잖아요. 실학자 개화파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지상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된다고 이걸 읽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간대, 이렇게 읽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특징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그래도 이게 자생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번역을 하는 거예요. 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한번 실현해 보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게 세계 기독교 역사에 이런 나라가 없어. 근데 나중에 요즘 어떻게 돼? 이게 다 사라져 버리고 그냥 하나님 나라가 죽은 다음에 가야 되는 걸로만 이렇게 돼 버리고 말았는데, 이게 참 그 당시 이수정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통탄할 노릇이야. 도대체 어떻게 이 모양 이 꼴이 돼 버렸냐 말이야. 지금 그럴 얘기가 되는데요. 혹시 여기까지 중에서 좀 할 얘기 있으면 해보죠.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처음에 이렇게 홍익인간 정신에 그 천진함에서 그 공부한 사람들이라든가 일본에서 뭐 이수정인가 그 사람이 해갖고 그 사람이 무슨 책 썼죠? 신약 성경 번역해놨죠. 번역하고 예. 그랬잖아요. 마가복음 뭐 이런 거 번역을 해놨. 이상 국가를 이 땅에 건설해야 된다고 시작은 그렇게 막 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변질이 돼갖고 죽으면 하늘나라로 가는 것처럼 그게 이렇게 그거 이제 서양 선교사가 와도 그렇게 가르쳐 놓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서양 선교사들이 와가지고서 가르치면서부터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 우리나라들은 선교사들이 다 복음주의 계열의 선교사들이다 보니까 예수님 믿고 이제 뭐 구원받고 어쩌고 저쩌고 죽은 다음에 이렇게 가버린 거예요. 이게. 처음 시작은 다르게 가다가 그 선생님을 잘못 만났네.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하잖아. 이게 실학자 개화파들이 이해한 거가 서양 기독교 신학 2000년의 역사에서 이해한 것보다 훨씬 더 성경에 가깝다. 내가 그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이게 도표예요, 이게요. 이거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야. 가르쳐 준 다음에는 이게 다 이제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돼 버리는 거야. 그렇게 배우 그렇게 가르치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돼 버리는 거지. 그래서 서양 신학자들이 안 왔어야 돼. 근데 뭐 와갖고 다 망쳐놨잖아. 근데 나라가 망했잖아요. 나라가 망했다는 게 뭔 소리야? 지상에 이상국가 건설하는. 글쎄 그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제대로 빛을 못 봤다는 얘기지. 그 이제 지금 저 김옥균의 그 3.1초나 우정국 사건도 이걸 해보려고 그런 거예요. 이제 이수정이 전도한 게 김옥균이라고. 김옥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바로 이걸 해보자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뜻을 못 이룬 거지, 그 부분이. 역사 뭐 이런 데 나온 데 보면은 우리나라도 똑똑하고 조금 뭐 해보려고 그러면 왜 이렇게 다 죽였어요. 그 이제 지난 시간에도 얘기한 것처럼요. 우리나라 역사에 뭐든지 산이 높으면 골이 깊은 것처럼요. 이 정신문화에서 이렇게 위대한 어떤 이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정치문화로 들어가 가지고도 아주 또 저질적인 게 있는데요. 자기 정적을 죽이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지 해요. 그게 또 아주 악랄한 그런 저질적인 부분이 있는데, 무슨 짓이든지 하는 게 뭔가 하면 내 정적만 제거할 수 있다면 나라가 망하는 건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여요. 그 적군을 끌어들여 가지고 나라를 망하게 하면서 정적을 제거하겠다라는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조선이 망한 거예요. 고구려도 그렇고 다 그 망하는 그런 과정들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저 일제 때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요. 저 임진란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임진란 때도 뻔히 알아요. 일본이 전쟁 준비하고 쳐들어온다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아니라고. 다 아는데 갔다 와가지고선 다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아니라고 그러는 걸까? 정파 이익을 위해서. 정파 이익을 위해서라면 나라 말아먹는 건 그 다음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나라가 우선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참.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엔 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의병들이 또 일어나는 어떤 이런 걸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다음 또 뒷짐지고 있다가 또 뒷짐지고 있으면 안 돼. 앞짐을 져야지. 뒷짐지고 있으면 어떻게? 지금도 똑같아요.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이런 이거 가지고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게 3.15 100주년을 맞아 가지고 내가 이거 뭔가 이런 역사 다시 찾자. 뭐 저래 이제 내가 이거 뭐 역사 뭘 어떻게 하자 그래도 뭐 재단을 만들자 뭐 하자 자꾸 이제 이것 때문에 내가 이제 그렇게 얘기해야 돼.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진짜 귓등으로도 안 들어. 내가 어디 교회랑 가가지고도 몇 군데 돌아다니면서 좀 얘기를 그냥 이렇게 했는데요. 종교교회 사람들 모이는 교회 가가지고 몇 번 좀 얘기를 하고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귓구녕으로 안 듣는 거는 좀 난데 귓등으로도 안 들어. 귓등으로도 이게 마하고 난 다음에 가가지고서 또 그 다음에 그 마하고 난 다음에 나서 뭐 어떻게 그래? 이게 꼭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렇게 귓등으로도 안 듣고 마하고 난 다음에 그때 가가지고서야 이제 뭐 어쩌고 저쩌고 그게 이제 의병이야. 그런데 이게 얼마나 이게 독립운동가들이래는 어쨌든 또 이르고 있는 거고 지금요. 지금 우리 정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정파 이익을 위해서 지금 거기 어디 저 요즘 뭐 좌파 우파 해가지고서 서로 그러는 거 완전 적이 딴 데 있지를 않아요. 이북이 적이 아니야. 정파를 죽일 수만 있다면 뭐 뭐든지 하다. 지금 똑같아요 지금요. 근데 백성들은 그냥 뭐 그런가 그러고 있다가 이제 근데 마하고 난 다음에 가가지고서 뭐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제 이러고 나설라고 그러니까 이게 맨날 이제 그게 악순환의 반복이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귓구녕으로 안 듣는 게 아니라 이게 귓등으로도 안 들어. 그래가 목사들한테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요. 그래서 내가 정말 내가 놀란 거는요. 야 진짜 이게 이럴 수가 있나 말이야. 뭐 얘기해 보면 다 똑똑하고 뭐 다 의식이 있고 뭐 다 순수하고 다 정말 하나님부터. 근데 이게 뭐 말만 그러고 있는 거지요. 이야 정말 그렇게 한심하고 그렇게 답답할 수가 없어요. 자 어쨌든 이제 이상을 현실에다가 적용시켜 보자라고 하는 어떤 이런 식의 굉장히 강한 게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 이제 내가 정신문화 위주로 이렇게 봐나가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고려 말 뭐 고조선 뭐 그쪽 내버려두고 이제 조선이니까 이제 우리 앞전에 나라가 조선이니까 조선을 이렇게 놓고 온다. 조선의 건국 정신이 성리학 정신이에요. 성리학이 중국의 성리학하고 우리나라 성리학하고는 완전히 색깔이 달라요. 이름만 같은데 우리는 뭔가 하면 성리학을 어떻게 끌고 나가는가 하면 이상을 현실에도 적용시켜보자는 쪽보다 이거 끌고 나가는 게 태계와 율곡의 성리학이에요. 근데 성리학 국가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데 이제 뭐가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게 뭐 때문에 안 되는가 하면은 과거제라고 하는 거가 고려시대에 비하면 혁명적인 거예요. 고려시대는 아버지가 재상이었으면 그냥 자식이 이어받는 거야. 세습이야. 그래놓으니 이게 뭐 어떻게 딴 데 끼어들어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고치자 그러는 게 뭔가 하게 되면 이제 과거제 시험 봐가지고 이제 합격된 놈. 그럼 뭐 여긴 뭐 이거저거 따질 게 없지 뭐. 그럼 문제가 없어서. 근데 뭐가 문제였다고요? 뭐가 문제라고요? 서원이라고 하는 뭐가 생겨나는데 이제 서원이 이게 이제 온상이 돼 버려서 이제 서원이라는 게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 이제 좀 그래도 이름 꽤나 괜찮은 학자가 이제 시골에 내려가 가지고서 이제 뭐야
중앙무대에서 정치 싸움하다가 이제 밀려났어요. 밀려났으니 이제 시골로 내려가야죠. 고향으로 내려가도 할 일이 있나 뭘 해야 돼. 가다가 이제 제자들 부르다가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도 학자니까 그래도 제자들 열심히 가르쳐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애들이 이제 과거에 급절해가지고 중앙정부에 또 진출을 하는 거예요. 중앙정부에 이제 진출을 이렇게 하면 그때 과거에 붙으면은 뭐 이제 어쨌든 그 중앙 정치 무대에 올라갈 수 있는 이제 길이 이렇게 이제 열려 지니까. 그래가지고 가가지고서 야 이제 이런 뜻을 실현해라라고 하는 거 좋은데 꼭 뭐가 문제가 되나 우리나라는요. 뭐가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러면 이놈에게 와가지고도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디 A라는 그런 데서 이제 많은 사람과 과거에다 급제를 시켜요. 그럼 거기가 이제 서원이 되는 거예요. 이제 서원이 되고 거기에 이제 뭐가 되는가 요즘으로 얘기를 하는 이제 지방 학교 같은 이제 어떤 그런 게 이렇게 되는 건데 거기 출신들끼리 뭐가 되는가 하면 하나의 이제 당이 결성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당파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 뭐 성리학 정신이고 뭐건 다 사라져버리고 당파 이익이 이제 우선이 돼버리는 식으로 다 가는 거가 과거 제가 잘못된 거 아니야. 과거 제가 잘못되는 거 아니라 그냥 따로따로 공부해가지고 올라왔으면 뭐 이것저것 없으니까 놨을 텐데 이놈 꼭 배경을 가지고 들어오다가 보니까 그 사람들이 주로 이제 합격을 하다가 보니까는 이제 당파가 결성이 돼가지고서는 그 다음에 이제 당파 이익이 국가 이익보다 우선하는 그런 걸로 가버려가지고 그게 이제 임진난 병자호라는 이제 자초하는. 그러니까 이제 실학자들이 이제 뭘 뜯어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과거를 뜯어 고쳐야 돼. 관리 선발하는 방식을 뜯어 고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뭐 어떻게 이제 이거는 뭔가 하게 되면 그래도 경륜이 있는 사람 이렇게 쭉 보고서 그런데 휩쓸리지 않을 사람 당파 이익이나 이런데 휩쓸리지 않을 사람을 추천을 해가지고서 고위직을 맡겨야 된다. 하위직 말고 정책을 결정하는 그런 직책에 있는 사람은 그거는 추천을 받아가지고 인품 기타 등등 학식 다 따져봐가지고서 국가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추천을 해가지고서 이제 고위 관료로 임명을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진짜 학식이 있고 진짜 뜻있는 사람은 과거를 봐가지고 정계에 들어가려고 그러지를 않았어요. 가봐야 거기서 맨날 저렇게 서로 그냥 뭐 죽이는 일만 하고 앉았으니까 그때 앉은 내가 그런 거 안 들어가겠다. 여기 성우이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 집안이 대제학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최고의 학자 집안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안 가는 거예요. 그런 정치인들 싫다. 뭔 얘기하고 싶어요. 마이크를 가지고 해. 근데 마이크 가지고 얘기해. 근데 고려 때는 그 아버지가 뭐 하면 물려받았다고 하셨잖아요. 예. 근데 조선시대 과거도 사실은 그 밑바탕에는 신분제가 있었잖아요. 예. 그들만의 리그 아닌가요? 예? 그래가지고 문제가 되지 신분제. 예. 신분제. 그게 이제 그 초기에 제가 알기로는 신분제고 과거제고 어떻다고? 그래가지고 그 과거를 보려면은 일단 신분이 돼야지 과거를 볼 수 있는 자격이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임진왜란 전까지는 신분제가 되게 고착화돼가지고 50%가 노비였다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군. 그래가지고 임진왜란 때 이제 싸울 병사가 없어서 노비들 풀어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그 조선시대 그 신분제가 점점 약화되기 시작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뭔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원래 정도전이 추진하는 어떤 이런 거가 뭔가 하게 되면 이제 이 토지제도 개혁이에요. 토지제도 개혁이라고 하는 거는 그건 제일 정치 개혁 가운데 힘든 게 토지 개혁이었어요. 대지주제였거든요. 그 대지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 관료가 되는 거고 관료가 뭐를 하는가 왕권을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권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성립이 되어지는가 하면 신하들이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왕이 혼자 나라를 움직여갈 수가 없는 게 밑에 신하들이 움직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움직여주는 사람들이 이제 고위 관료라고 이 다음에 대지주예요. 그때 큰 땅을 가지고 있어요. 큰 땅을 가지고 밑에 또 뭐가 있었는가? 노비들, 이름은 노비지만은 많은 노비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밑에 있는 그 농사짓는 사람들이 다 이제 그 밑에 그 이제 뭐 이제 노비 계열들인데 그 이제 그게 괭이를 갖다가 창으로만 바꾸면 사병이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 사병이라는 얘기가 이제 그래도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각 지역에서 이제 세도가 노릇을 하는 건데, 이제 이거가 이제 이 국가를 좀 먹는 어떤 그런 거니까 이걸 뜯어 고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 정도전에 제일 누구도 그 손을 못 대는 거야. 다 알지만은 뭘 어떻게 뜯어 고쳐요? 이놈을 고칠 방법이 없는 건데, 동도전이라는 사람은 대단히 유능한 사람이에요. 이걸 성취해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토지제도를 혁파를 하게 되면 당연히 사병도 이제 철폐가 되어지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은 땅을 갖다가 대지주 한 사람 밑에 그리고 소작인 뭐 기타 등등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다 이제 상하가 딱 구분이 돼 버리잖아요. 근데 땅을 다 국유화 시켜가지고 땅을 누구한테만 주나 토지를 농사 질 사람한테만 골고루 나눠줘 버리면 자동적으로 뭐가 해결이 되어지나? 신분제도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신분제도를 앞에다 내세우지를 않고 신분제도를 뜯어 고치자고 신분만 해결해 놓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닌 거예요. 경제적인 자유를 줘야지 진짜 신분이 해결되어지는 거지요. 이렇게 해놔요.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가 되는가 하면 이방원, 수양대군 그리고 이제 반전공신들 연산군을 몰아내고 광해군 몰아내고 하는 사람들이 뭐가 되는가 하면 뭐가 되는 걸까요? 반전공신이 되는 거예요. 반전공신이 되면 이제 뭐를 줘야지 되는가 하게 되면 반대급부를 줘야지 돼요. 농공행성을 해야 된다고요. 그 뭘 줘야지 되나요? 여기에 땅을 줘야지 되는 거예요. 원래 정도전이 만들어 놓을 때는 중앙정부는 관리한테는 땅을 주는데 경기도에 있는 것만 주게 했어요. 경기도에 있는 것만 주게 해가지고서는 어쩌거나 그 사람이 현직에 있을 때에만 땅을 주고 그 다음에 현직에 나오면 도로 반납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딴 사람한테 줄 거 아니에요. 그 걔도 세습 돼 버리면 이놈을 뭐 땅이 어디서 나와 이게. 그런데 이게 어떻게 돼 버리는가 하면 이제 반정공신들 그 훈구 세력이라는 게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되는 건데 거기다 뭘 주는가라고 하게 되면 땅을 준 다음에 세습하게 만들어 줘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게 이제 농공 행사는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다 땅을 이제 더 줘 이제. 그렇게 이제 지방까지 확산돼 버리니까 이제 도로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쿠데타 공신들, 그게 훈구 세력, 이제 그걸 뜯어고치자라고 그러고 나오는 세력들이 이제 살인파, 살림파 이렇게 되는데 이제 대세가 뭐로 가는가 하면 이제 훈구 세력들이 이제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이제 이게 지금 서집사님 얘기한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라고. 그건 병폐로 나타나는 어떤 그런 현상이다라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걸 이제 뜯어 고치는 작업들을 이제 여기 지금 또 실학자들이 내세우는 건 또 뭔가 하면 땅을 완전히 다 국유화 시켜가지고 누구한테만 되는가 하면 그러니까 농사질 사람한테만 줘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관리한테는 그냥 월급을 주라는 거예요. 땅을 주지 말고 돈으로 주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땅을 줘버리니까 이놈은 이제 문제가 된다. 이제 이렇게 되는 땅을 줘가지고도 그걸 세습 주어 해버리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땅이 점점 그냥 세도가 될 땅은 점점 많아지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들어오는 또 특혜를 주는 거가 땅을 세습만 시켜주는 게 아니라 면세를 줘버리는 거야 또 이게. 그러면 그 짐은 누구한테 고스란히 가나? 백성들만 세금을 더 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게 이제 죽을 여기가 이제 이게 문제가 병이 여기서 나는 거예요. 운영면에서 잘못된 이게 돼버리는 거지. 이걸 뜯어 고치자라고 또 나서는 사람들이 이제 실학자들이고 그걸 또 뜯어 고치자라고 해봤던 왕이 누구라고요? 정조가 이렇게 되는 거고 그게 죽은 다음에 지어준 이름이 정자예요. 무슨 정자예요 그게? 똑바로 좀 해보려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 이름을 갖다가 이렇게 붙여준 건데 그 정조 때 우리나라가 아마 이렇게 갔더라고 한다면은
아마 세계 최고 국가가 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어쨌든 그게 이제 세도가의 이게 넘어간 거에 이제 그 정수는 그 왕비들이 뭔가 하게 되면 다 이제 세도 집안 출신들이잖아요. 근데 이게 와가지고서 왕비로 와 있으면서 이제 자기 친정 세력을 대변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온갖 정치 싸움이 여기서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이래가지고 이제 문제가 이렇게 되는 거. 뭐 아마 조선시대 드라마나 그런 거 보면 뭐 그런 거 많이 이렇게 이제 그려져 있어요. 이게 안동김 씨 무슨 풍양 조씨 뭐 이래가지고 이제 이게 정조 이후에 등장하는 지방 이제 세력. 요때 요 정치를 세도 정치라고 이제 한 집안이 뭐 50년씩 막 이게 뭐 나라 국정을 좌지우지 해버리는 이게 뭐 나라가 다 세조 정치라는 게 뭐 자기 집안의 이익을 대변하는 식으로다가 이게 국가를 운영해 버리니까 이제 나라가 다 도탄에 빠지는 어떤 그런 현상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요. 그러고라도 이제 세조 정치가 이제 그게 다라고 뭐 이럴 쯤에 가지고서 또 이번엔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 야 이거 글줄이나 읽은 양반들 이 배운 사람들이 뭘 해보겠다고 하는데 이러면 안 되겠다. 아예 이제 산불리 끓는 거예요. 저 배운 사람, 부자 또 뭐더라 그건 다 빠져. 우리 가난한 사람, 못 배운 사람, 농사꾼들만 우리가 해보겠다라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나라 한번 바로 잡아보자. 이렇게 또 나서 이게 우리나라 독특한 나라예요. 아예 부자, 배운 놈, 뭐 양반 다 빠져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다 빠지고 그 나머지 우리 무지랭이나 가지고 한번 해보자라는 운동을 가리켜 뭐라고 그러는 거죠? 그걸 동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동학이라고 하는 건 뭔가 이제 서학에 대비 서학을 이제 기독교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건 왜 이제 동학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게 생겼다는 것도 그것도 놀라운 얘기인데 야 그 뭐 서학 철학이라는 게 이제 성경 기독교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걸 쭉 이렇게 들어보면서 그거 뭐 우리가 구태여 성경 서학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냐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그 못지않은 정신이 있다, 사상이 있다. 차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동학, 그 이름을 동학이라고 붙여놨어요. 이 이름 자체가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런 이름을 붙였다는 것 자체가 뭔가 하게 되면 서학 못지않은 게 우리에게 있다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그 어떤 고조선부터 내려온 정신문화라고 하는 어떤 거가 진짜 이런 거를 반영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동학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나라를 우리 이제 완전 무지랭이인데 민초들이 나서 가지고 나라를 바로 잡아보자라고 하는 그런 운동을 펼치는 건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이 동학난이? 그냥 혼자 실패하고 말았으면 좋은데요. 이용을 당했어요. 이용을 당하는 게 어디에 이용을 당했는가? 어디에 이용당했을까? 일본에 이용당하는 거야. 일본은 우리나라를 진출할 명분, 이놈의 명분이 있어야지 뭘 군대도 파위관하고 뭘 어떻게 할 거 아니에요. 야 한국은 서로 먹으려고 덤비니까 너도 먹지 말고 우리도 먹지 말고 내버려 두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제 한 발 물러서서 침만 군침만 생기고 있는데 이제 이 동학난이 일어나 가지고서 뭐 외구도 물러가라 모두 다 물러가라 말이야. 우리끼리 뭐 이제 이러고 해보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일본이 교묘하게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용당해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군대를 파병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을 주는 대로다가 이렇게 흘러가 버려요. 내가 이 책에도 좀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그래도 이게 이런 운동을 이끌어가는 그 당시 그 전봉준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손병희 이런 사람들 이 손병희 조금 이따 등장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런데 뭐 독주 장군 뭐 그러고 참 여러 가지 면에서 참 남다른 기계 뭐 기타 등등 다지만 민초들의 영웅이고 그런데 국제적인 판세와 이 국제적인 판세를 읽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흐름, 그러니까 그 판세, 그러니까 어디까지를 읽어내야지 되는가 하게 되면은 야 우리가 무조건 계획을 요구한다. 이 정부에다가 뭐 왜 정부에도 계속 민초들이 들고 올라오는데 정부는 이거는 뭐 대처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SOS를 치는 거예요. 어디다가? 청나라에다가. 청나라 도와달라 말이야. 그러니까 청나라 청병이 와서 이제 이걸 저 동학 세력을 막을 길이 없으니까 청나라한테다가 요청을 해가지고도 도와달라. 그 파병을 해서 그 일본이 또 그 옆에 가만히 있나? 왜 넌 왜 와? 그리고 우리도 가겠다. 이렇게 돼버려. 그게 이제 요게 이용당했다는 거가 이제 그렇게 그걸 얘기가 돼. 우리가 정부에다가 요구하는 것도 좋은데 어디까지 밀어붙일 거냐라고 하는 그런 면에 있어서요. 이게요. 이걸 국민들의 요구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 가지고서 외국 나라의 군대에 요청하는 정부도 한심스러운 얘기고 자기 뭘 어떻게 하든 단판에 짓든지 뭘 어떻게 가지고서 해결을 해야지. 그래 외국 군대한테다가 요청해서 이거 좀 와서 막아달라 말이야. 진압해달라 이래나 버리니 이래 뭐가 이게 얘기가 되나. 이게 그 대가를 톡톡하게 치러야 되는 거가 뭔가라고 하게 되면 이제 일본은 또 호시탐탐 이제 구실만 찾고 있다가 말이야. 너희가 뭔가 우리도 간다 이제 이렇게 가지고서 와가지고서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군대를 파병해 가지고도 죽게 만드는 거예요. 일본군이 와도 죽어야 돼요. 와도 이제 막 그게 작전이에요. 그게요. 와가지고서 그냥 뭐 안 죽으면 안 돼. 많이 죽어야 돼. 와도 몇 명 죽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도구지 얘기야. 우리 군대를 죽였으니까 말이야. 우리 보호 어쩌고 저쩌고 이제 요게 이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동학난이 오히려 이제 뭐가 돼버리고 마는가 하게 되면은 일본이 진출해서 우리나라를 먹으면 구실을 주는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그런 이제 비극을 오히려 불러오는 그런 일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예, 어쨌든 이런 쪽에 그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사람은 참 쉽지 않은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냥 군대 이끌고 그냥 야 뭐 대항하다 말이야. 정부를 굴복시키자 이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고려해봐야 될 게 참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저것도 자제해봐야 되니까. 그래도 목사님, 우리나라 아직까지 지금도 봐도 너무 그 지도자라는 사람들 하는 꼴 보면은 막 그리고 옛날에 뭐 선조를 비롯하여 다른 건 몰라도 윤두수 이순신 못 잡아먹어가지고 막 그랬던 사람들 등등 막 속 터지고 막 그러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무슨 뭐 헬조선 어쩌고 저쩌고 젊은 사람들 그런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과거 88 올림픽 전하고 지금하고 이렇게 볼 때 다른 사람 모르고 저 자신이 이렇게 봐도 너무 잘 살고 잘 먹고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리더들 그 사람들만 좀 각성해가지고 백성을 사랑하고 이 땅에서 그 정말 이상을 실현하겠다 뭐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몇 명만 있다 하더라도 우리 한민족을 통해서 뭔가 되지 않을까. 네, 진짜 그런 훌륭한 지도자가 정권을 잡아가지고 운영한다면 우리나라는 세계 1등 국가 되는 거 시간 문제예요.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저 장덕주 교수님 그 우리나라 경제사 강의하는 거 내가 들으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지 못하는 어떤 그런 많은 부분들을 내가 다시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 대학원에 와가지고 몇 시간 전에 강의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밖에는 얘기가 안 되는데 우리나라 그래도 이만큼 여기까지 오는 거가 야 이건 뭐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라고밖에 설명이 안 될 것 같아요. 박정희 대통령 시해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국제적인 경제 계통에서요 가장 큰 관심과 주제가 뭔가 하면 이제 한국도 곧 이제 뭔가 하게 되면은 이제 파산한다. 였다는 거예요. 다음 차례는 뭐 브라질 뭐 어쩌고 다음 차례 한국 건 이미 기정사실화 되어져서 거기다 또 쿠데타까지 났어요. 또 이제 쿠데타까지 나가지고서 이러고 있다가 이거 뭐 이제 파산되는 거는 시간 문제다 그랬는데 갑자기 국제 경제 환경이 확 바뀌어가지고
뭐가 어떻게 돼가지고도 경제 환경이 확 바뀌어가지고 그때 우리나라 이제 박정희 대통령 중앙공업들 뭐 이렇게 뭐채저 외채우뒀다가 막 지어놨잖아요. 지어놓고 그래서 이게 뭐 이제 이게 뭐다 파산되기 아주 직전에 와 있는데 뭐 어떻게 뭐 환경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가 어떻게 바뀌어져 가지고 갑자기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해 가지고 수출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잘 돼가지고 몇 년 사이에 다 갚아버렸다는 거예요. 외채를요. 수출이 너무 잘 돼가지고 그건 뭐 전두환 정권이 잘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국제 환경이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이게 완전 다 망했다. 이제는 뭐 더 얘기할 것도 없다 이렇게 돼버렸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몇 년 사이에 다 갚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돈이 쓸 데가 없으니까 부동산 투기로 가가지고 땅값 올라갔다 이렇게 이제 그 당시 경제 상황들 갖다 그렇게 이제 분석하는 어떤 이런 것들 이제 우리는 그 잘 모르는 그런 것들 이제 이렇게 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나라 그 당시 이제 열심히 한 부분들도 있지요. 그런데 그 외적인 환경을 어떻게 우리가 마음대로 해나가요. 그리고 우리가 그 중화공업을 발전시켜 놨다라고 하는 것도 대만하고 우리하고 다른 점 우리는 중화공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제철 공장 뭐 기타 등등 이제 이렇게 석유화 그런 공장을 가지고 대만은 그런 거 없어요. 그 중소기업 위주일 뿐이지. 우리 대기업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있는데 그거 할 당시가 국제 환경이 그렇게 돼가지고 가는 요즘은 저개발 국가에서 그게 알려지지는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저 가지고도 경쟁력이 있어야지. 뭐 현재 있는 것만 해도 너무 남아가지고도 지금 다 있는 나라도 망할, 있는 대기업들도 망할 판인데 지금 해가지고도 어떻게? 근데 마침 우리나라 중화공업을 이렇게 만들어 놨을 때는 겨우겨우 어떻게 지어놨는데 수요가 모자라다가 보니까 이게 그냥 몇 년 사이에 우리나라 부채를 다 갖고 나올 정도가 돼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이런 부분들. 설명해. 그 타이밍이 아주 잘 맞아가지고 여기까지 우리가 열심히 한 것도 물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우리 조금 쉬었다가 우리가 그 다음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